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그중에서도 고기의 미래와 축산업의 행방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문헌과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최근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 대두미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콩고기나 식물성 대체육 메뉴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걸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좀 특정한 식단을 따르는 소수만의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꽤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죠. 맞아요. 이제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이 대체육들이 언젠가 우리가 아는 진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완전히 밀어내고 식탁을 독점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축산물과 각자의 명확한 영역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공존,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미션이네요. 사실 이 주제를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힙한 푸드테크나 일시적인 다이어트 트렌드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거든요. 아, 표면적인 트렌드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문헌과 데이터들을 꼼꼼히 연결해보면 이 대체육의 부상이라는 게 글로벌 인구 증가 곡선과 지구 생태계라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핵심적인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 오르는 고기 한 점 이면에 어떤 거대한 경제적 또 환경적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대체육의 기술적 갈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식물 원료 기반과 세포 배양 방식이죠. 맞습니다. 식물을 원료로 하는 방식과 실험실에서 식용고기의 세포 자체를 배양하는 방식인데,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재 시장의 절대 다수는 대두, 즉 콩을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대체육입니다. 대두미트, 소이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지금 시장의 주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대체육에 대한 자본과 기술 투자가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폭발적 관심의 기저에 아주 차가운 수학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구 폭발이죠. 인구 폭발이요? 네, 자료에 인용된 유엔의 인구 추계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20세기 말인 1990년대 후반에 전 세계 인구가 약 60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뒤인 2037년 무렵에는 이 숫자가 무려 9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60억에서 90억으로의 도약이라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긴 하지만 이 늘어난 30억 명이라는 숫자를 단백질 소비량이라는 렌즈로 치환해서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기존처럼 소, 돼지, 닭을 키우거나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방식으로는 이 90억 명의 입으로 들어갈 단백질을 물리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문헌에서도 그 지점을 생산력의 한계라는 용어로 아주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장을 더 짓고 배를 더 띄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가축을 길러 고기를 얻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자원의 비효율을 동반하거든요. 90억 명을 먹여 살릴 가축을 키우려면 방목지도 필요하고 사료용 작물을 재배할 거대한 토지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지구상의 남은 삼린을 무서운 속도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다가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축들을 먹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담수의 양은 이미 지구의 수자원 한계치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원 고갈도 문제지만 이 문헌이 지적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환경 데이터가 있죠.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아, 소의 트림 문제군요. 네, 우리는 흔히 소가 메탄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긴 합니다. 소는 반추동물이라 소화 과정에서 트림을 통해 다량의 메탄을 내뿜는다고요? 네, 풀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죠. 하지만 이 문헌을 읽으면서 제가 새삼 놀랐던 건 그 규모의 파급력이었습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수십 배나 강력한데 이 90억 인구의 육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마리의 소를 추가로 사육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이건 단순히 환경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단숨에 돌파해버리는 뇌관이 되는 셈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체육은 단순히 지구를 구하는 착한 소비라는 도덕적 슬로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인류가 단백질 위기라는 생존의 벽을 넘기기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만 하는 필수 산업 인프라로 격상된 거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네요. 네. 가축을 무한정 늘리다가는 단백질을 얻기도 전에 지구만 먼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이 차가운 현실인식이 바로 2000년대 이후 대체육 시장을 폭발시킨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렇게 환경과 인구 구조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체육의 필연성을 살펴봤는데 소비자들이 대두미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오직 그런 거창한 사명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 잘 나타나 있더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미시적인 동기가 시장을 훨씬 다채롭게 만들고 있죠. 네, 종교적 신념, 미용, 건강, 그리고 동물권 보호 같은 다양한 이유로 동물성 식재료를 배제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 문헌의 용어 해설 파트를 보면 채식주의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형태인 비건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적 맥락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진화죠. 비건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급부상한 트렌디한 신조어 같지만 자료에 따르면 무려 1944년 영국에서 처음 탄생한 개념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네요. 그렇죠. 당시에 일반적인 베지테리언들이 고기와 생선 정도만 피했던 반면에 비건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엄격한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랐나요? 식용고기는 물론이고 달걀, 유제품, 곤충, 심지어 벌을 착취한다고 보아서 꿀조차 섭취하지 않는 극도의 엄격성을 보였죠. 와, 꿀까지 안 먹는군요. 이건 단순히 식단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관이네요. 외복이나 생활용품에서도 가죽이나 털, 깃털, 실크 같은 동물성 소재를 일절 거부하니까요. 네, 동물의 착취 자체를 거부하는 철학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1940년대에 그 엄격했던 비건 철학이 오늘날에 와서는 아주 유연하고 대중적인 소비의 형태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대체육과 지금의 대체육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맥락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료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자료를 보면 대두미트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특유의 콩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신료를 듬뿍 넣은 에스닉 요리에 쓰이거나 단순히 칼로리를 낮추기 위한 다이어트용 건강식에 머물렀죠. 일종의 진짜 고기를 먹지 못할 때 꾹 참으면서 먹는 타협안에 가까웠던 거죠. 네, 약간 어쩔 수 없이 먹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과거에는 대체육이 특정 신념을 가진 소수나 특수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선택지였다면 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이 대두미트가 주류 육류 시장에 직접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산업적 모순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른바 맛의 딜레마죠. 콩으로 만든 고기가 이제는 주류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진짜 소고기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내고 씹었을 때 육즙이 터지는 식감과 풍미를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블리딩 버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죠. 여러분, 원래 콩에는 붉은 피도 없고 기름진 육즙도 없습니다. 이걸 진짜 고기처럼 위장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무언가를 첨가해야겠죠. 네,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나트륨, 인공 결착제, 착색료, 향료 같은 각종 첨가물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식물성 고기를 집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장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친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가공식품을 먹게 되는 아이러니네요. 게다가 이런 복잡한 공정은 생산 시간과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리게 됩니다. 완벽한 분석입니다. 잔료에서도 이 딜레마를 매우 핵심적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육류를 100% 똑같이 흉내내려는 강박이 오히려 생산 비용을 높이고 건강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순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현재 대체육 산업의 선두주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짜 소고기의 틀을 벗어던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진짜 고기의 부산물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대두미트 그 자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고기다움,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스러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고기다움이 아니라 육스러움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소고기의 열합판이 아니라 대두미트라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카테고리를 미식의 영역에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콩고기라는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산업의 변화가 실제 우리의 소비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일본 시장의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문헌에 등장하는 일본 시장의 2020년대 마트 풍경 묘사를 보면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 데두미트는 대형마트의 후미진 다이어트 코너나 유기농 매대 한 구석에 숨어 있었잖아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그런 코너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 식품 회사들이 앞다투 진출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햄, 소시지 매대나 일반 정육 코너에서 진짜 고기들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시각적 변화가 결코 단순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보한 일본 내 식물 유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예측 그래프를 보면 그 현실이 수치로 명확히 증명되거든요. 그래프의 궤적이 상당히 가파르던데요. 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346억 엔이었습니다. 이미 결코 작지 않은 규모죠.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25년에는 463억 원으로 뛰고 2030년에 이르면 무려 780억 엔 규모로 폭발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시장이 2배 이상 팽창한다는 거네요.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우상향 그래프라면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식품 공급망의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상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죠.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햄버거 패티, 카레 전문점의 토핑, 정식집의 반찬까지 외식 산업 전반이 데두미트를 특이한 대체제가 아니라 아주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제가 던졌던 미션 기억하시죠? 이 무섭게 성장하는 대체육이 언젠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축산물을 시장에서 완전히 멸종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헌이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아, 멸종시키지 못한다는 거군요. 네, 대체육과 기존 축산물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역할 분담, 즉 공존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라 어떻게 역할을 나눈다는 거죠? 이 역할 분담의 메커니즘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자료는 데두미트가 가장 완벽하게 기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타겟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바로 다짐육, 즉 민스 시장입니다. 아, 다짐육이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생각해보면 햄버거 스테이크나 미트볼, 만두소에 들어가는 고기는 굳이 최고급 소고기의 마블링이나 완벽한 근섬유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양념과 섞이고 형태가 부서진 채로 소비되니까요. 씹는 맛이나 육즙보다는 양념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데도미트의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 다짐육 분야에서 기존 육류보다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식품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값비싼 동물성 다짐육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네요. 최고급 한우구이나 두툼한 스테이크처럼 고유의 식감과 풍미가 절대적인 영역은 전통적인 축산업이 계속해서 담당하되 대량 급식이나 패스트푸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다짐육 시장의 거대한 파이는 데두미트가 흡수하는 거군요. 네, 완벽한 상호 보완 관계가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맛의 딜레마도 다짐육 형태라면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억지로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려고 첨가물을 쏟아부을 필요 없이 다짐육 본연의 용도에 맞게 건강하고 맛있는 콩고기를 대량 생산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정착되면 전통축 산업은 90억 인구를 무리하게 먹여 살려야 한다는 과도한 생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프리미엄화나 품질 고급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양보다는 질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동시에 인류는 단백질 부족 사태를 방어하면서 탄소 배출과 환경 파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떨까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와 미식의 경험이 전례 없이 넓어지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생산자도 지구도 소비자도 모두 윈윈하는 구조네요. 이것이 바로 문헌이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긍정적인 공존의 미래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90억 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구 통계와 수십억 마리의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 등 한계에 다다른 축산업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네, 인류 생존의 문제였죠. 그리고 1944년에 엄격했던 비건 철학이 어떻게 오늘날의 유연한 소비 트렌드로 진화했는지, 또 식물성 고기가 진짜 고기를 흉내내다가 마주친 모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자적인 육스러움의 탐구 과정도 짚어봤습니다. 맛과 건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과정이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일본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 결국 이 흐름이 전통 육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육 시장을 중심으로 완벽한 역할 분담을 이루며 우리의 식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보니까 저 역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파헤친 정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단백질 위기의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마트의 정육 코너 옆자리를 차지한 콩고기의 위상이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짐육 시장부터 대체된다는 그 분석이 아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 자료를 깊이 분석하면서 문헌의 텍스트 너머로 제게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랐거든요.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이 모든 역할 분담과 시장의 교체가 일상화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고기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1번 뜻이 동물의 살코기가 아니라 단백질을 응집하여 만든 식재료, 주로 콩이나 배양세포를 원료로 함,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와, 사전적 정의가 아예 역전되는 거네요? 네,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고기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기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맛과 영양입니까? 단백질의 출처가 동물이냐 식물이냐를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정말 훌륭한 화두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단백질 반찬을 보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고기를 고기답게 만드는가? 네,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재미있는 질문이죠. 생각할수록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깊은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주신 여러분,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뒤에 흔들 새롭고 매력적인 자료들을 듬뿍 들고 다시 이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되세요.